미국 군사 싱크탱크와 전략 연구기관들은 최근 유럽의 방위 정책 변화를 분석하며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다. 유럽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고 한국은 철저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 내 국방 전문가들의 인식은 명확했다. 서방 세계에서 한국만큼 단기간에 대규모 무기 생산과 실전 배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익 최우선이라는 현실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조선 방위산업과 지상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 여러 차례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바 있다. 특히 미 해군과 육군의 전력 보강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유럽이었다. 미국 내 일부 전략가들은 만약 한국과 같은 산업 구조와 방산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가 유럽 대륙 한가운데 존재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태는 상당 부분 억제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은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도 생산 능력 부족과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결정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관점을 내놓았다. 한국이 유럽에 위치한 국가였다면 2050년 이전에 경제 산업 군사 전반에서 유럽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었다. 이 평가는 단순한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완성도와 위기 대응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선택은 달랐다.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외부 국가로 분류해왔다. 방산협력의 기본 원칙은 유럽 영내 조달과 미국산 무기 우선이라는 불문율이었다.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식되었고 한국은 그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듯 보였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고 대규모 지상전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탄약은 부족했고 생산 라인은 멈췄으며 전차와 자주포를 대체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았다. 이제 와서 유럽은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과거에는 무시하던 생산 속도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실전 검증된 성능이 절실해진 것이다. 미국 측 인사들은 이러한 유럽의 태도 변화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한국을 철저히 배제해왔던 유럽이 생존의 문턱에 서서야 손을 내미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국가가 있다. 바로 폴란드다. 폴란드는 유럽의 오랜 금기를 깨고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결단을 내리며 유럽 전체의 방산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유럽 방위 전략 전반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 방산 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자 생존을 위한 계산된 결단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폴란드는 가장 빠르게 반응한 국가 중 하나였다. 전쟁 초기부터 폴란드는 자국 영토가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고 기존의 유럽식 조달 관행으로는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약 25조 원 규모의 구매 계획을 공개했다. 이 발표는 유럽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럽연합의 암묵적인 규칙은 명확했다. 유럽 영내 생산 또는 미국산 무기를 우선하고 아시아 국가 무기에 대해 대규모 현금 거래는 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 금기를 정면으로 깨뜨렸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초기에는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며 협상 속도를 조절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유럽 내부 생산이 언제 회복될지, 미국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를 계산한 끝에 결론은 하나로 수렴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물을 포함한 약 5조 원 규모의 방산 패키지를 현금 결제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정치권과 금융권 모두를 놀라게 한 선택이었다. 유럽의 기존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폴란드 국방당국은 유럽 금융권과 직접 협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기다리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정치적 변수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전력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유럽 내부에서는 연대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방어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결정은 곧바로 파급 효과를 낳았다. 유럽 각국은 폴란드를 비난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빠르게 방패를 구축하는 것은 오히려 유럽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한국산 무기가 들어오면 유럽 전선에 방어선이 하나 더 생긴다는 계산이었다. 이 시점부터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한국이 유럽의 문을 두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유럽이 먼저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국면으로 전환됐다. 폴란드의 선택은 고립이 아니라 선례가 되었고 유럽 방산 정책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유럽이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었다. 핵심은 시간과 실전성, 그리고 생산 안정성이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다. 첨단 무기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해 전장에 투입할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특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K9 자주포와 천무, 그리고 FA50은 모두 실전 배치를 전제로 개발된 체계였다. 전시 상황에서 유지 보수와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산 라인을 얼마나 빠르게 증설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된 무기였다. 이는 평시 기술 우위를 강조해온 유럽 방산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 특히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주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재평가되었다. 장거리 정밀 타격과 신속한 기동 능력, 그리고 높은 발사 지속 능력은 현재의 소모전 양상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유럽 내부에서도 자주포 전력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 천무 역시 주목 대상이 되었다. 대량 포격과 정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체계는 러시아식 포병 운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받았다. 유럽 일부 국가는 기술 이전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전쟁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력이라는 사실을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 FA50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의미심장했다. 초기에는 성능과 조건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빠른 인도 일정과 운용 비용, 그리고 조종사 전환 훈련의 용이성이 재평가되었다. 유럽 공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체 부족과 인력 공백이었고 FA50은 이를 단기간에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유럽 내부의 시각은 급격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한국산 무기를 임시방편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전쟁을 견딜 수 있는 체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생산 능력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한국은 계약 이후 실제 인도까지의 시간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었고 이는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산업 역량에 기반한 수치였다. 결국 유럽이 직면한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라 실행력이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도 생산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었다. 이 점에서 한국 방산은 유럽이 스스로 잃어버린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인식 변화는 다음 단계의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럽 방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야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지만 평시에는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자신들이 대규모 소모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이미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토 내부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결론을 내놓고 있다. 탄약 생산 능력은 바닥에 가까워졌고 신규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면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방산 강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 생산량에서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일부 유럽 주요 탄약 업체들은 공급 여력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단순히 공장이 부족하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방산 산업을 유지할 숙련 인력과 안정적인 하청 구조,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주문이 동시에 무너진 상태였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은 전면전을 가정한 생산 체제를 과감하게 축소했고 그 대가는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 상황에서 나토와 유럽연합은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하며 무기 공급을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회원국들을 비판했다. 유럽 내부 조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정작 그 내부 조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이러한 태도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다. 전선에서는 탄약과 장비가 당장 필요했고 정치적 명분은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결국 유럽 내부에서도 인식 변화가 시작됐다. 한국과의 협력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유럽이 재무장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폴란드의 사례는 이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한국의 도움으로 빠르게 전력을 보강한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 전력 격차로 이어졌다. 다른 국가들이 생산 일정과 예산 문제로 발이 묶여있는 동안 폴란드는 이미 장비를 인도받고 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이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 보고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없다면 단기간 내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투기 지원으로 이미 전력이 약화된 국가일수록 한국산 무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유럽이 직면한 선택지는 분명해졌다. 이상적인 원칙을 고수하다가 전력 공백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간을 벌 것인지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지상전력 분야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럽의 시선이 결정적으로 바뀐 지점은 전차 전력의 현실적인 운용 문제였다. 종이 위의 성능과 실제 전장의 조건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했지만 곧 심각한 제약에 직면했다. 자체 정비 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판정으로 인해 유지보수와 가동률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형이었다. 폴란드 북부는 늪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된 지역으로 중량이 과도하게 큰 전차는 운용 자체가 제한된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수도와 중부 지역에만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방어계획 전반에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었다. 반면 K2 전차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기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운용 시험에서 확인되었다. 전쟁 양상의 변화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차가 더 이상 단독으로 전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T-72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과 자폭 드론에 의해 연이어 파괴되는 장면은 유럽 군사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전차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보호체계와의 결합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교훈이 확산됐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기갑전력 발전 방향이 재조명되었다. K2 전차는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어 각종 센서와 전자전 체계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폴란드는 자폭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에 장착 가능한 재민 기반 안티드론 체계를 신속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티드론 체계는 전 방향에서 수신되는 원격 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전자기전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고 항법 신호를 교란해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방어 장비가 아니라 전차 생존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군이 이러한 체계를 일찍부터 중시해온 배경도 주목받았다. 한반도는 지형이 복잡하고 잠재적 적과의 거리가 매우 짧다. 이에 따라 기갑전력은 항상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전차를 단독 무기가 아닌 복합전투 체계의 일부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경험은 유럽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전차의 성능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인식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전차와 기갑체계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다. 이제 유럽과 한국의 관계는 명확히 역전된 국면에 들어섰다. 과거에는 유럽이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이 선택받기를 기다려야 했다면 지금은 한국이 협력 대상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유럽 각국은 더 이상 이상적인 방산 자립을 말할 여유가 없고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마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그동안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가장 강하게 견제하던 국가들조차 기존 방식으로는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유럽 방산 패러다임의 붕괴를 의미한다. 유럽 내부에서는 이제 질문이 바뀌고 있다.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빨리 협력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었다.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협상이나 장기적인 공동개발 구상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즉각적인 공급 능력과 유지체계가 최우선 기준으로 떠올랐다. 한국 입장에서도 선택은 중요해졌다. 모든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협력 대상을 선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과 유지체계 구축, 그리고 공동운용 개념까지 고려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한국 방산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주체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폴란드의 사례는 이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단기간에 전력을 강화한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선택을 미루는 동안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자산이 분산된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독자적인 전략적 가치를 갖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결과다. 전쟁을 가정하고 산업을 유지해온 국가와 평화를 전제로 산업을 축소해온 국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유럽은 뒤늦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한국은 준비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유럽의 재무장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간에 끝날 흐름이 아니라 최소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 방사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이 한국 방사를 다시 바라보게 된 현상은 단기적인 전쟁 특수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기존 방위 체계의 허구를 드러낸 결과이며 동시에 산업 구조의 차이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귀결이다. 유럽은 오랫동안 평화를 전제로 한 방위 정책을 유지해왔고 무기 생산은 필요할 때 외부에서 조달하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전은 그러한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간 고강도 소모전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냈다. 하루에도 수천 발의 포탄이 소모되고 장비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핵심은 첨단 기술보다 지속성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보급이 끊기지 않는 능력이 전장의 주도권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유럽의 차이는 구조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분단 상황 속에서 전면전을 가정한 국방산업을 유지해왔다. 이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산업정책과 직결된 선택이었다. 방산기업은 평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유지해야 했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주와 연구개발을 병행했다. 이러한 구조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압도적인 강점으로 작용했다. 반면 유럽은 방산산업을 시장 논리에 맡겨왔다. 수요가 줄어들면 생산 라인은 축소되었고 숙련 인력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다. 전쟁이 발생하자 다시 생산을 늘리려 했지만 이미 기반은 붕괴된 상태였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포탄과 전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럽은 뒤늦게 깨닫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단순히 무기 거래의 문제를 넘어 전략적 주도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협상의 주도권을 갖는다. 일정과 물량을 통제할 수 있고 정치적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갖게 된 새로운 위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 내부의 인식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을 대체 가능한 공급자 중 하나로 보았다면 이제는 단기간 내에 대체할 수 없는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숫자와 일정 그리고 전력 공백이라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변화는 유럽 방산 지형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간을 번 유럽은 그 사이 자국 생산 능력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지 체계와 교육 훈련, 그리고 운용 개념까지 한국식 모델이 확산될 경우 단순한 일회성 거래로 끝나기 어렵다. 한국 입장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단기 수출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기술 유출과 장기 경쟁자 양산이라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택적인 협력과 단계적인 이전, 그리고 명확한 조건 설정이 중요해진다. 이는 방산을 넘어 외교와 안보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결국 현재 유럽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무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다. 위기를 가정하고 준비해온 국가의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할 때 한국 방산은 일시적인 호황이 아닌 구조적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